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여섯째인 오늘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들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 인사들이 내일 평양으로 향합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도 50%로 높이겠다고 밝혀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량과 기차를 이용한 귀경객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찬민 기자, 귀경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경하는 시민들로 역사안이 상당히 붐볐는데요. 지금은 다소 한산해진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연휴를 보낸 시민들은 하나같이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은 표정이었습니다. 절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눈물 나죠. 엄마 사랑해. 엄마 잘 먹고 힘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 잘 돌보고 잘 지낼게. 고마워. 다음 설에 또 만나. 모처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여행객도 많았죠. 인천국제공항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해외여행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좋아요. 예. 시간이 된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2만 3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올해 여름 성수기 때 21만 8천여 명을 깨고 역대 성수기 이용객으로는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황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 차량으로 한때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지금은 서울로 들어오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체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오늘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46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7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초 나들목 부근입니다. 뻥 뚫린 부상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은 차량으로 꽉 차 있고요. 경부선 안성분기점 역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부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쯤 완전히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인자들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은 북중러 3국이 또다시 연대를 과시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외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됩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라오스의 시슬릿 국가주석과 환하게 웃으며 회담을 하더니 직접 손까지 꼭 잡고 배웅을 나갑니다. 라오스뿐 아니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뚜롬 서기장, 중국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까지 내일 속속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은 10월 10일 이른바 쌍십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대를 과시하는 겁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삼각 연대를 드러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수도 평양에서는 당 창건 8돌 경축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엔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는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괴물 ICBM이라는 화성 20평 등 공개가 예상됩니다. 다만 10일 오후 북한에 비 소식이 있어 이르면 내일 밤 열병식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간에 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다만 공공시경에 할지 20시, 22시 이런 좀 이른 저녁에 할지는 더 지켜봐야
지난 열병식 때 처음으로 주석단에 올랐던 딸 김주혜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킬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도 동행했던 김주혜가 이번 열병식에도 주석단에 오른다면 후계자 설에는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마지막 민심을 잡기 위해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가 멈춘 날 대통령은 웃고 있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마비된 그 시각, 대통령 부부는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대응보다 자신의 홍보용 예능 출연을 중요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통령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면서 일당 독재 공포 정치를 하자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예능에서 희낙락, 여권 인사들은 그 예능을 칭송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떡볶이 먹방 논란과 판박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온라인 댓글 삭제 의혹까지 제기하며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로감을 안 느끼도록 민생을 챙기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문제 삼아 공세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더 이상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국민의힘도 그만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식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는 추석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을 설거지에 빗대 표현하며 청산과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연휴 동안 푹 쉬었던 정치가 밥값을 할 때라며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모레나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을 이어온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추석의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역시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지면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여야의 전략이 중요한데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경쟁이 달아오른 모양새입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전할 겁니다.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 등 가능성을 내비치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민주당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은 건 과제입니다. 이에 당 안팎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차출론에 이어 경제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위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출신 영입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보수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강조하는 현역 오세훈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지만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장은 아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제3당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보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5선에 도전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강북 유권자들을 겨냥해 집 있는 서울,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표심을 자극한 건데 효과가 있을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 2구역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성을 높여 다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북 최대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막바지인 오늘 SNS를 통해 미아 2구역을 예시로 들며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첫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를 통해 강북의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휴 직전에는 연달아 직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부동산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표심 사냥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재지정한 번복 사태는 여전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 운항 재개 예정인 한강버스의 성공 여부도 민심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100일째를 맞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성과도 많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하는 등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현판식을 갖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로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특검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3대 특검 중 수사 범위가 가장 컸던 만큼 동시다발적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이 지금껏 재판에 넘긴 건 14명입니다. 건진법사 게이트의 핵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했고 현직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총 3번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고려해 최장 80여일을 남겨둔 가운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개입 등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특히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적인데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강제 조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추석 연휴 정치권 덕담은커녕 비난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휴 막바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 화제의 말들을 정치 톡톡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권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볼까요? 뽑아내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빠루로 휜 못 뽑듯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경원이라는 정치 무레배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나 의원은 어제 경기지사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경기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주 최고위원이 경기도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빠루를 들고 국회를 유린한 죄, 내란에 동조한 죄가 있다며 나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나 의원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정치 공세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요즘에 정치권들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중국계 루머 해명, 요즘에 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중국계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 겁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SNS에 본인이 중국계라는 루머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며 친가나 외가 모두 가게 내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중국계, 또 화교라는 소문은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루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표가 해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이준석의 화교설을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인사는 공정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될 것이라고. 네, 4년 전에도 루머가 있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해명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겁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글을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 화교 커뮤니티에서 생활했고 중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오해를 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계 국제학교에 있었고 중국어는 대학교에서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어 배웠다고 중국계 논란이 있었다. 참.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전쟁 둘러싼 전쟁이다. 또다시 이념 전쟁 정치권에서 불거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건국전쟁 2편입니다. 해방 전국의 좌우 갈등을 다룬 영화인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는 어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인면수심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화가 제주 4.3을 왜곡했고 장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비판의 이유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장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연휴에 건국전쟁 2편을 봤다며 이 영화가 극우라는 일방적 주장에 동의 못한다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네, 역사 왜곡이냐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벌에 수십 발을 쏘여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추석 당일 성묘하던 한 일가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길을 터준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공원묘지 앞 도로가 붐빕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힌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교통정리 중인 경찰관을 부릅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경찰관이 순찰차로 달려가고 다른 경찰관은 흰색 승용차가 정체 구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성묘하던 중에 벌떼에 수십 차례 쏘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순찰차. 그 뒤를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따라갑니다.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편도 1차로에선 차량이 줄줄이 가장자리로 비켜주고 편도 2차로에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 순찰차는 18km 떨어진 병원까지 단 1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에도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일반 시민 차량들이 우측으로 가장자리로 좀 양보를 하시고 교차로에서도 신호를 이제 무시하고 무정차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빨리 병원 치료를 받은 일가족 모두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연휴 기간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한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까지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충북 옥천에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근처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곳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목적지와 관련한 시비가 붙자 운전기사를 때린 건데 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에 대한 서로 오해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남성은 훔친 택시로 3km 정도 떨어진 분당구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훔친 택시를 버려두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가 9km 정도로 깊지 않아 일부 지역에선 흔들림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일부 지역에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충북은 10건, 그 대전 1건하고 전라북도 1건 이렇게 해서 12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피해 접수된 내용은 아직 없고요.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 4층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할 때 일회용 비닐 장갑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기름을 넣을 때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이 비닐 장갑의 수가 매년 7억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환경부는 그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기름을 넣습니다. 바로 옆 쓰레기통엔 쓰고 난 뒤 버려진 장갑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주유소의 위생장갑은 코로나 때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위생상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경을 생각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잡이에 세균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름 만지던 손이라 그냥 이 장갑을 안 끼면은 미끈미끈해요. 일회용을 자꾸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봐요. 전국 5천 곳의 셀프 주유소에서 쓰이는 일회용 장갑은 매년 7억 장, 비용으로는 7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매일 200만 장씩 사용되는 셈입니다. 한 장씩 늘어놓으면 14만 킬로미터 정도로 지구 3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게로 환산해봤습니다. 1년치 사용량은 558톤에 달하는데 승용차 370대를 합친 무게와 맞먹는 장갑이 주유할 때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텐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편리상의 이유로 비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나 캠핑하기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는 일명 알박기 텐트로 부산 해안가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인데요. 단속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착 취재 안진우 기자입니다. 낚시 명당으로 알려진 부산 감천항 방파제입니다. 곳곳에 텐트들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의 옷까지 각종 생활물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텐트인데 모두 불법 시설물입니다. 바람에 텐트가 날리지 않도록 천막까지 쳐놓고 아예 잠금 장치까지 채워둔 텐트도 있습니다. 24시간을 걸쳐놓는다 그 사람들. 여기 상주하면서 걸쳐놓고 있다고 이래 전부 다 쭉 이래 알박기 하듯이. 아예 이곳에 살림까지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갈 데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 이 방파제 일대는 출입 통제 구역이 아닌데다 과태료 부과 조항도 없어 사실상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이곳은 부산 기장군의 한 바닷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알박기 텐트 수십 동이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인기척도 없습니다. 한 텐트엔 냉장고를 비롯해 아예 이사를 온 것처럼 살림살이를 통째로 옮겨놨습니다. 텃밭까지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500m 남짓 해안가에 설치된 텐트만 30개가 넘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텐트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라 관할 공무원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보니 텐트 주인은 적반하장 큰 소리입니다. 사유지 뭐 자기가 와서 철거하면 되잖아. 자기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못해. 관할군청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화장실과 계단을 못 쓰게끔 하겠다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내년에 그 화장실하고 내려가는 계단을 없앨 생각입니다. 단속에 사각지대를 노린 알박기 텐트가 부산 해안가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 안진우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의 존노 후보가 중국의 서해 활동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안보 위협을 막는 데 미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국과 동맹국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존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It is the most rapid military buildup in history and the largest since World War II. 특히 중국의 서해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인준된다면 한미 공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 조사선의 활동을 가로막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위협 대응에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enormous difficulties, and these are not threats that the United States can or should address on its own. We nee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do their part. 특히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달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 전략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또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향후 정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의 기름값 지원 폐지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격앙된 시위대가 이번엔 대통령 차량을 기습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대통령 차량 행렬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일부가 찌그러졌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현지 시각 7일 카냐르주에서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Aparecieron 500 personas y estuvieron lanzando piedras y obviamente también hay signos de bala en. 대통령실은 500명 규모의 시위대 중 5명을 체포해 테러 암살 시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수처리장 완공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No sigan los malos ejemplos como los que en el camino nos querían parar para que no esté yo presente en este evento con ustedes y trataron de agredirnos. Esas agresiones. 에콰도르에서는 정부의 기름값 보조금 폐지 정책에 반발해 원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3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에콰도르 내륙 지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해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 철강 수출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협상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EU까지 왜 갑자기 관세를 대폭 올렸는지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총량은 지난해보다 47%나 줄어든 1,830만 톤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이번 규제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We decided to do it in our European way. It's for our partners. We are using it to make sure that our producers would be competitive. 지난해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철강은 모두 6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미국이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높인 상황에서 EU까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EU가 국가별로 수입 쿼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고급 철강이나 또는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철강들은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될 텐데 수입만 막아놓는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부는 EU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 선단을 납포해 한국인 활동가 1명이 압송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탑승자들이 안전하다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 우리 돈 57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돈에 80만 원이 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입니다. 금값 폭등 배경을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금 거래소입니다. 금을 사거나 팔려는 손님들이 밀려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국에선 금 현물 가격이 장중한 때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96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입니다. 고공행진하는 금값, 국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한 돈에 81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월 50만 원대 초반이었던 금 가격이 9달 만에 50% 넘게 급등한 겁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금을 사고 싶다, 혹은 이제 금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력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굉장히 아쉽죠. 더 오르나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선 화폐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만간 미국에서 또다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달러를 비롯한 각국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는 등 세계 각지에서 정치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금이란 안전 자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섬으로 가는 택배는 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 섬이라면 이 추가 비용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에 있는 원산도입니다. 섬이지만 해저 터널로 육지와 연결돼 차로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쇼핑몰에서 원산도에 기저귀를 배송시키려 하자 추가 배송비 5천 원이 붙습니다. 원산도가 인근 섬들과 같은 우편번호 33412를 써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가 택배비 부과로
그 연륙도민들 부담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아직도 이렇게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그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동참을 안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13개 쇼핑몰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산도 주소를 입력을 하면 우편번호가 도서상관으로 같이 묶여 있다 보니 제가 그냥 도서상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육지와 연결된 37개 섬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 배송비를 냈던 셈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개 쇼핑몰은 시스템 개선을 마쳤고 쿠팡은 건물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올해 안에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쇼핑몰들이 악의를 갖고 부당 이득을 올린 게 아니라 우편 번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서 추가 제재는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10년 가까이 그대로여서 이 보험금이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밤 60대 A씨는 동네 골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이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추에서 흉추, 요추, 척추까지 복합 골절돼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일도 더 어려웠고 아파트도 다 경매당해버리고 살 것 같지가 않다고 그렇게 옮기지를 못하고. 그런데 정작 A씨 앞으로 나온 책임보험금은 900만 원. 사고 당시 상황을 포착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깎였습니다. 900만 원 그거 받아갖고는 진짜 뻥값이 됐지. 병원비하고는 어린 짝도 없고. 한 30대 여성은 사고로 인해 장애까지 생겼지만 가해자가 무보험자여서 3천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상해 등급 조정 등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는데 책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10년 가까이 보상 한도가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들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의 한도를 현실화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2년간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로 지급된 보상금 기금 잔액이 20억 원이 넘었던 만큼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가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 타격의 팀 삼성과 마운드의 팀 SSG가 만나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칩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공식전 10연승을 달리던 NC의 기세를 누른 삼성의 무기는 막강한 공격력입니다. 사상 첫 50홈런, 150타점 고지를 밟고 타격 3관왕을 차지한 디아즈를 앞세워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에 올랐습니다. 와일드카드전에선 주춤했지만 SSG와 1전을 앞두고 다시 불방망이를 예열 중입니다. 혈이 뚫리거나 하면은 또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좀 이길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3위로 와일드카드전을 지켜본 SSG는 단단한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팀 평균 자책점은 리그 2위, 불펜 평균 자책점은 10개 구단 중 가장 낮습니다. 노경은, 김민, 이로운, 조병현으로 이어지는 철벽 개투진이 푹 쉰 만큼 삼성의 화력도 끄떡없이 막는다는 계산입니다. 제가 30세이브 한 것보다 팀이 3위를 한 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더 높은 곳에서 가을 야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1차전 선발론 삼성의 최원태와 SSG의 화이트가 나섭니다. NC와의 혈전에서 선발 후라도, 원태인에 가라비토까지 구원투수로 활용한 삼성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단 4구 만에 강판당한 70억 FA 최원태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고 SSG는 에이스 앤더슨이 장염에 시달리자 강속구를 던지는 한국계 미국인 화이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승부의 향방을 가를 1차전,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의 격돌에 야구팬의 시선이
인천 문학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서울은 모처럼 만에 날이 개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날도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에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가로는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에는 광주가 26도,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에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